실리콘도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잔류세제입니다. 일반 플라스틱보다 평균적으로 더 잔류세제가 많이 남아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증기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아직 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우린 그걸 너무 잘 활용한다는 거죠, 실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강조 실내에서 쓰지 마십시오.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방에서 가장 위험하게 쓰이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너무 위험한 거는 정부에서 못 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엄청 위험한 건 없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딱 하나 이건 정말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요새 정말 유행하고 있는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저도 어제 식당을 갔는데 너무 버젓이 고체 연료가 식당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체 연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체 연료가 밖에서 쓰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실내에서 쓰는 거는 아예 그냥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고체 연료의 주성분이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을 가지고 기본으로 이제 고형화 해가지고 태우는 건데 너무 편해요. 이 편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뭐 가스레인지 이런 건 무겁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태우면 문제 뭐냐면 타기 전에 휘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증기 들이마시게 되는 건데, 메탄올 얼마나 위험하냐면 소주잔에 한 5분의 1만 따라놓고 제가 원샷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실명합니다. 영구 실명합니다. 그렇게 독성이 심해요. 그 증기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유럽에서는 이미 자동차 워셔기조차 못 쓰게 한 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대한민국은 늦게 2018년 이후에야 비로소 자동차 워셔액에 메탄올 못 쓰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걸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그런데 아직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밖에 쓰는 거니까 괜찮겠지, 약간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너무 잘 활용한다는 거죠, 실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강조 실내에서 쓰지 마십시오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고, 써야 된다면 메탄올이 아니라 에탄올이라고 적혀 있는 거, 성분표를 항상 보세요. 에탄올로 적혀 있는 걸 가급적 구매하셔라.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냉동했다가 바로 뜯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가정용 지퍼백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한번 소재를 한번 명을 딱 보시면 대부분 PP 또는 PE라고 보통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뭐 위험한 건 아니에요. 뭐 정부에서도 심지어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냉동 보관하게 되면 뭐냐면, 특히 수분이 많은 음식이 직접 그 지퍼백에 닿은 채로 얼려버리면, 딱 이게 사실은 이 얼려진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갑자기 개봉해버리면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옵니다. 실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와서 불필요한 PP나 PE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 연구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나름 독성 전문가로서 논문을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저도 다 못 쫓아갈 정도로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은 갑자기 안 먹는 게 좋고요.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었을 때 뭐 암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안 먹어야 된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런 냉동했던 거는 한번 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물에 그냥 한번 잠깐 담가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동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개봉하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고기 포장에 쓰이는 랩은 왜 받자마자 제거하는 게 좋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랩은 다 아마 집에 갖고 계실 텐데요. 집에 가정용 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겉에 보시면 소재명에 보통 P2라고 적혀 있어요. LLDP. 아무튼 끝에 P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업소용 랩은 아닙니다. 업소용 랩은 PE를 안 써요. 뭘 쓰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여전히 PVC 랩을 많이 씁니다. PVC 랩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PVC 랩을 왜 선호하냐면 이게 방담성이라고 해서 습기가 잘 안 차요. 고기 같은 거 포장해 놓으면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우리가 PD님 고기 사려고 하는데 막 습기 차 있으면 선명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선명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PVC 쓰는 거고, 또 이게 점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짬뽕 같은 거 포장할 때도 그렇고 고기 포장할 때도 쫙쫙 늘어나고 쫙쫙 달라붙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PVC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소제라는 걸 씁니다. 가소제 중에서 위험한 게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게 있는데, 물론 국내 업체들, 국내 생산 업체에서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국내산 PVC 랩인지 수입산 PVC 랩인지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프탈레이트를 쓴 것도 불법도 아니지만 미량이나마, 그 다음에 친환경 가소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친환경 가소제라고 막 이것저것 대체들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소제조차도 ATBC라고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가소제조차도 최근에 독성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리고 싶은 팁을 알려드리면, 이게 어떤 뜨거운 거나 어떤 기름진 거 딱 닿자마자 막
가소제가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딱 닿았을 때 오랜 시간 그런 기름진 거라든지 뜨거운 거에 오랜 시간 접촉하게 되면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 밖에서 어떤 뭐 고기 포장되어 있는 거 사고 오시면 그냥 바로 벗기시라고, 바로 벗기셔서 가정용 랩으로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드실 만큼만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마트 가서 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때 드실 만큼만 갖고 오셔서 그냥 그날 딱 구워 드시고 끝내는 거죠. 굳이 뭐 보관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리콘 주걱이나 실리콘 용기는 정말 안전하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 자체는 안전합니다. 실리콘도 플라스틱이니까 아유 뭐 뜨거운 거 닿으면 환경호르몬 나오겠지, 유해 화학 물질 나오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 물질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하다 보면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잔류세제입니다. 잔류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실험 직접 해보면 일반 플라스틱보다 평균적으로 더 잔류세제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더 그 세제 안에 있는 계면활성들이 더 달라붙는 힘이 더 셉니다. 실리콘 소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해보면 꽤 많은 잔류세제가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은 헹구실 때는 더 뽀드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품 초기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세 플라스틱 뭐 막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오랜 시간 쓰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 쓴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에 닿기도 하고 여러 음식도 닿고 막 이러다 보면 서서히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뭘 푸거나 열이 닿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되면 다른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씩 뭔가 살짝 부피가 준 것 같고 좀가 다른 걸 보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미세 플라스틱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다른 미세 플라스틱은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됐는데 실리콘 플라스틱 먹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아무튼 사용하는 그게 횟수나 이런 게 다른 플라스틱에 적다 보니까 연구가 지금 충분히 안 됐는데 그것도 당연히 다른 결과를 비춰봤을 때 충분히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언제 교체해야 되느냐 물어보실 텐데요.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일 때, 흠집이 눈에 띄게 보일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새 거로 교체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김치나 고기를 싸두는 습관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한번 오늘 혹시 재밌는 실험을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호일에다 김치를 한번 이렇게 딱 담아보세요. 여기 알루미늄 호일에. 그리고 한번 그냥 밤새 그렇게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살짝 구멍이 뚫립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산도 높거나 염분이 높은 것들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게 되면 이 성분이 살짝 용출이 됩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보통 알루미늄 자체가 뭐 녹는점이 높으니까 평소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도나 염도가 높은 것들이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조금씩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알루미늄 성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 되는데 보통 요새 고기를 어떻게 하죠?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양념돼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칫 그런 성분 중에서 산도 높거나 염분 높은 게 있다면 알루미늄 호일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오게 돼요. 좀씩 용출됩니다. 그걸 불필요한 알루미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알루미늄은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알루미늄은 사실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들어와도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도 당연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충분히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조금씩 축적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축적된 알루미늄이 실제 뇌에 쌓였을 경우에는 어떤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조차도 시약처에서조차도 이런 알루미늄 식기류, 알루미늄 호일 외에도 알루미늄 냄비 있잖아요. 알루미늄 냄비, 특히 양은 냄비가 대표적인 알루미늄 냄비인데 알루미늄 냄비 같은 거에 산도 높은 거, 염도 높은 거 너무 많이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루미늄 호일을 그냥 감싼 용도로 쓰시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산도 높거나 염분이 높은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조림 캔 속 국물까지 먹는 것이 건강에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건더기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니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통조림 캔을 어디다 뭐 찌개에 넣기도 하잖아요. 찌개 넣고 끓이기도 할 텐데 그러면 역시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캔 내부 코팅제 있잖아요. 당연히 금속이 부식되지 말라고 코팅을 해놓습니다. 부식되면 뭐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을 해놓는데 에폭시 수지라는 소재로 제일 많이 코팅을 합니다. 그럼 에폭시 수지 만들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바로 페놀 A, BPA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배출이 잘 안 되고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하도 이 BPA 논란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실제 그 기름진 게 오래 닿으면 반응하고 있지 않던 미반응 BPA가 좀 있어 용출이 돼요. 실제 용출돼서 실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진이 그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캔 수거해가지고 직접 분석해 본 거예요. BPA가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수거했던 거에 거의 80% 이상에서 BPA가 다 검출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BPA가 이제 용출되고 우리가 먹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당이 업계에서 나름 이제 발빠르게 대처했던 게 그럼 우리 BPA 안 쓴다. 가끔 어떤 통조림 캔 제품 보면 BPA free 뭐 이거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 뭐냐면 다른 걸 써요. 에폭시즈 만들 때 BPA가 아니라 BPS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BPS, 비스페놀 S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동안 BPA는 연구가 그동안 많이 됐었으니까 독성 결과가 많았는데 BPS는 연구가 사실 별로 안 됐었어요. 독성 결과가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끔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BPS를 이용해서 이제 출시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안전하다고 믿었던 BPS조차도 최근에 그런 독성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PS가 용출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곡물까지 드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조림 캔 안에 수산물들, 그 내용물들이 얘는 혹시 이게 수산물이라면 아무래도 뭐 중금속이라든지 과불합물들이 좀 상대 농도가 높거든요. 근데 그게 기름층에 있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과불합물이 좀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국물까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오히려 이렇게 팔팔 끓는 찌개나 탕에 딱 넣고 그러면 또 안에 있는 그런 중금속이나 과불물이 좀 빠진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살코기 위주로만 드시는 그 안에 좋은 성분만 위주로 최대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뽑으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강 교수는 뭐 먹고 살아야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한 번도 어떤 특정 음식을 지칭해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하나만 피하면 된다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뭐가 위험한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이 딱 네 가지 이거를 저도 좋아하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그거 딱 네 가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를 최대한 섭취 양을 줄이자. 얼마 이것도 사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맛있지만 별미로 가끔씩 먹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수촌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장수촌들 있잖아요. 장수촌 사람들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걸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걸 거기서만 나는 뭔가 기가 막힌 걸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세히 보면 그들 영상이라고 딱 보잖아요. 나쁜 게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나쁜 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식습관 자체가 보면 되게 정갈해요. 음식들이 아까 말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비율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봤던 자료 영상에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냥 나물 그냥 적당히 묻혀서 드시고 그냥 국 끓이는 정도 그냥 끓이는 정도 끓여봤자 100도에 크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 정도 온도에서만 열을 가하고 아니면 데치거나 그냥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죠? 고기도 드세요. 심지어 고기도 드시는데 굽는 고기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삶아서 적당히 양념해서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정갈한 음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말 이래서 오래 사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건강은 다 유전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키나 장수촌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던 게 일단 오키나 장수촌 지금 명성 날리던 시기에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예요. 특별한 유전자들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죠. 100세 이상들이 흔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자손들 그 명성 날리던 시기에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오키나 장수촌 명성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지금 막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낮아졌어. 심지어 그 세대는 말이 안 돼요. 부모가 막 유전 때문이면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녀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성인병 달고 살고 오히려 수명도 짧아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은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 신기했던 게 그분들 자손들 봤는데 거기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졌고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덩치들도 일단 달라졌고 기본적으로 성인병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걸 뭔가 찾지 마시고 전 이런 말씀드려요. 그냥 나쁜 것만 좀 줄이시면 나머지는 다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튀김 뭐 엄청 고온에서 굽고 막 탈 때까지 굽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런 말들이 되게 막 불쾌하시고 불편하다, 생활하기 불편, 어떻게 이걸 다 따지고 뭐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 식습관은 소식하시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거 드셔도 그것도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을 생활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과부라 화합물은 왜 몸에 쌓이는 독이라고 불리나요? 사실은 지금 과부라물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바로 유럽입니다. 상대적 관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되게 관대해요. 뭐든지 약간 규제가 좀 관대해요. 왜냐면 자유주의 끝판왕인 나라다 보니까 다만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 이게 원칙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최근에 저 과부라물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얼마나 강화했냐면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과부라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동안 나왔다는 얘기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막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는 거야. 잘 안 빠지고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심지어 과부라물 종류가 등록된 것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등록된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종류가 4,0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것만입니다.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그거 등록된 거 써도 불법이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는. 근데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쓰냐, 산업 현장에서. 뭐 각종 전자제품 내부에서 쓰이고요. 뭐 옷에도 쓰이고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되게 안정해요. 안정하면서 방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코팅제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수 잘 되는 옷들 있죠. 옷들이라든지 뭐 카페트, 뭐 쇼파, 전자제품 내부도 막 수분에 강해되잖아요. 잘 안 젖게 하고 막 이런 코팅제로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달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과부라물 중에서 어떤 거는요. PFOS라는 게 있습니다. PFO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몇 년일 것 같으십니까? 대략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 찍어보세요. 5년입니다. 약 5년 걸려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들어와요. 몸에.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고 규정을 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분해가 잘 되고 배설 잘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이게 잘 달라붙어요.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서 계속 쌓이더라. 이게 너무 명확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아직 이게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PFAS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음식이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생선인가요? 사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고요. 정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저런 과부라물에 노출되는 원인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식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먹는 것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음식 종류 크게 4종류가 있거든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종류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오염도가 높은 게 바로 수산물이라는 거죠.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를 버리는데 폐수는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폐수는 당연히 희석해서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우리 생활하수. 우리 피디님도 아마 집에 아웃도어 의류 있으시죠? 거기에 당연히 과부라물 쓰입니다. 그 세탁할 때만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닷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라는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증발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H2O만 날아가요. 과부라물은 안 날아갑니다. 그럼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오염이 안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과부라물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과연 바다라고 하는 게 순환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산물의 농도가
오염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완전 시간이 지나면 일정의 농도가 균일해지겠지만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서 채취한 수확한 그 수산물의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거의 다 수입하자 이것저것 공산품들을. 실제 유럽에서 근처에서 수확한 수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을 비교해 봤더니 농도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검출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확실히 더 검출이 높아요. 우리나라 수산물은 한 80%에서 그냥 다 검출됩니다. 과분을 검출되는데 그때 어떤 특정 과분을 하면 유럽 같은 경우 뭐 20%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염도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따라 차이도 심한 것도 현실이라는 거 꼭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생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PFAS 노출을 줄이면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저 생선을 먹습니다. 참고로 저도 수산물 좋아하고요, 참고로. 근데 좋아한다고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가끔씩 먹는 별미를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근데 먹긴 먹고요. 먹는다면 저는 주로 끓입니다. 끓이게 되면, 뭐 탕 있잖아요. 뭐 동태탕이나 뭐 탕들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잔류하게도 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과부하물들이 조금씩 그 물 쪽으로 넘어와요. 다는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일부 확실히 그 저감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제 넘어오고요. 그래서 끓인 상태에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신 식습관. 제가 뭐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중속 측면에서만 봤을 때 수산물을 소량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그런 연구가 실제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만 안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PS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으면 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정부에서조차도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이용 플라스틱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거면 전자레인지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소재 보면 다 뭐라고 적혀있냐? PPP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P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절대로 정부 식약처에서도 전자레인지 이용이라고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 PS 같은 그 플라스틱은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들이 있어요. 반응 안 하고 있는 것들인데 뜨거운 물 담게 되면 이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당이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거 닿는 과정에서 우리가 긋게 되면 또 PS 미세 플라스틱이 또 과량 검출되게 되는데 특히 PS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가장 많이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됐는데 이 PS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저런 뭐 암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뭐 파킨슨병과도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담배 연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까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맡고 살 수는 없죠. 길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맡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요. 제가 여기 그 회사인 트래픽 몬스터 회사와 여기서 만든 출판사와 어떤 책 계약을 맺고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뭐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뭐 이런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읽기 편하시게 또 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국의 도서관에 3,0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에도 납품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 보고 있으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이런 작가님이 그 내용 질문들을 보시고 또 다음 주제로 아마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